네. 오늘 16탄이고요. 오늘 아주 특별한 장소에서 오늘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시리에 있는 조랑말 박물관이고요. 가시리라고 하는 것이 최근 이렇게 뭐 이름이 알려지고 한 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타 지역에서 제주도의 견학식으로 예를 들면 뭐 문화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생태라든지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연수식으로 해서 오게 됐을 때 반드시 들리는 곳이 가시리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그렇게 됐는데요. 그 이유가 된 분을 오늘 만나러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는 또 제주 이주 관련해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또 많고 또 그 중에서 또 예술가 분들도 굉장히 많고 한데 어떻게 보면 이주 관련된 정책이라든지 또 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은 뭐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나눌 수 있는 분이어서 제가 여기 오늘 조랑말 박물관 이제 곧 그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종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는데, 예. 선생님 소개를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통 이제 저는 무슨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편하게 해주세요. 저야 뭐 얘기하면 길지만 지금 가시리 주민이고요. 사실은 제주도 이주한 지는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사회운동을 주로 했고요. 제주도 와서는 원래 왔을 때는 이제 대한공동체 같은 걸 좀 만들어 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그거는 이제 좀 땅이 필요한 일이라 아직 시작은 못했고 가시리에서 일종의 뭐 마을 만들기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안 그래도 이제 선생님이 대한공동체를 또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뭐 대한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뭐 제주에 이주를 하시게 되신 건지 아니면 어떤 뭐 말씀하셨듯이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는 게 또 연이 닿아서 이렇게 오시게 되신 건지. 네, 이제 근본적으로는 대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왔고요. 프로젝트는 이제 일환으로 원래 이제 얘기하면 좀 긴데 가시리가 이제 굉장히 넓은 마을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은 마을 땅을 활용해서 대한공동체를 하고 싶었고요. 근데 대한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에 이제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마을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마을을 좀 살만하게 만드는 일을 좀 해서 인심을 좀 얻은 다음에 그쪽에 대한공동체를 좀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대한공동체 일은 아직은 땅이 확보가 돼 이제 본격화되거든요. 왜냐하면 대한공동체가 이제 단순히 이념이나 취향의 어떤 의한 공동체라기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해결이 되는. 그러니까 그것도 단순하게 뭐 농업이라든가 뭐 이런 특화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산업이 이제 순환되고 또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먹고 살만하면서도 재밌기도 하고 의미도 있는 그런 공동체를 문화 공동체 뭐 이렇게 이름 붙일 수도 있겠네요. 생태 문화 공동체. 생태 문화 공동체.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편상 공동체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기농 뭐 농사 짓고 하는 또 지역의 공동체 마을들 귀농 공동체도 있는데 제주 지역을 이렇게 생각을 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거는 이제 우연 반 필연 반 뭐 이런 것 같아요. 인연이 닿아서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이 제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선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이긴 하지만 지리적으로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편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느 곳에서나 큰 도시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40분, 50분 아무리 깊은 데서도 그 정도면 다 대도시에 접근할 수 있는 곳이고 예. 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1년에 800만 명이라고 하는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고 그렇죠. 생태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문화적으로도 풍성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 생태적이면서도 문화적이고 또 그 안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편한 지역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오게 됐죠. 예전에도 이런 거를 좀 여쭤본 게 있는데 공동체라고 하면 또 그 이념과 취향과 또 어떤 생계적인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외부의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문제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마을로 들어왔을 때 좀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드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기존에 이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선주민들하고의 어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마을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완전히 새로운 땅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새로운 마을을 만들고 대신 이제 우리만 잘 살자는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마을과 선순환을 갖는. 왜냐하면은 그 대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설사 동의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전 세계적인 공동체 역사를 보면 그 안에서도 이제 문제가 그렇죠. 이런저런 문제들이 네. 터지는데 예.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제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상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 문제를 중시한다거나 좀 문화적 태도나 문화적 삶의 방식을 지향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유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새로운 대한 공동체는 그 적어도 이 부동산을 사고 팔거나 해서 이윤을 남기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운영 시스템, 뭐 예를 들면 사회적 경제, 뭐 이 연대적 경제라고 할까요? 그런 데 동의를 한다거나 뭐 삶의 방식에 있어서 이제 친환경적인 삶의 방식을 지켜나간다거나 뭐 최소한의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다른 공동체들은 뭐 생태 공동체나 아니면 종교 공동체나 이런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급자족이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너무 편향되어 있거나 농업으로만 간다거나. 근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농업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그 자급자족도 가능하고 그 안에서 문제들을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의 문제, 문화의 문제, 뭐 경제의 문제, 생태의 문제 이거는 굉장히 다양한 전문가들이 사실은 있어야 되고 주민들이 거기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최소한 그렇게 다양한 인적 구성 또 어느 정도의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공유하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이제 그 새로운 대한 공동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농업은 기본이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땅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땅과 어느 정도의 사람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기반을 갖추는데 이제 좀 시간이 좀 필요한 일이라
지금 계속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1단계적인 좀 뭐 시작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뭐 공동체고 하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과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하고 이제 모임을 하나 만들어서 그 내용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몇 년째 상의를 하고 있죠. 제일 큰 걸림돌은 역시 땅입니다. 규모는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한 5만 평 정도 5만 규모의 한 300가구 뭐 이런 정도. 300가구 정도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0가구면 굉장히 큰 마을인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안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 문화, 의료, 복지 이런 것들이 다 그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산업도 그냥 농업뿐만이 아니라 농업 가공하는 2차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의료, 문화 이런 것들은 이제 3차 영역이니까 그런 서비스 산업까지를 포함해서 이게 순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인구 규모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좀 멋있게 사는 모습으로 좀 만들기도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식이 돼서 저렇게 사는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작은 마을들이 서로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자본주의 이후에 이제 어떤 사회 시스템이 이제 인간을 조금 더 편하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실증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 이 무한 경쟁 속에서 힘들어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마을에 조금 뭐 잘 보이고 또 선주민과의 어떤 뭐 동화라든지 또 뭐 나중에 또 선순환이 일어나고 이제 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겪게 되는 어떤 정서적인 부분은 선주민들이 조금 이제 배타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지역의 정서를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긴 해요. 근데 배타성이 있죠, 당연히. 그래서 그 이주민 수다방이라고 하는 이주민들이 모여서 이제 좀 제주 사례를 좀 서로 얘기하는 이런 모임을 좀 해봤는데요. 주로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도대체 그럼 이 배타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럼 육지의 다른 농촌 지역과 제주의 배타성은 뭐 다른 것이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지금 육지의 그 시골도 흔히 얘기하는 육지의 농촌 지역도 배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주도 배타성이 있고요. 근데 그 둘 사이에 약간의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제주의 배타성은 육지의 배타성이 갖는 동일한 내용과 플러스에서 역사적인 것들을 좀 봐줘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일종의 이제 내부 식민지 같은 거였거든요. 육지로부터의. 그러니까 4.3 때 굉장히 큰 피해를 받았고, 4.3 이전에도 이제 늘 중앙정부로부터 이 착취를 당하는 거였거든요. 말을 키워서 보내라, 전복을 그렇죠. 보내라, 귤을 보내라. 그런 식으로 늘 부역을 당하게 됐고, 그게 좀 가혹하고, 이런 역사 때문에 육지에 대한 이제 반감이 이제 역사적으로 좀 형성돼 있죠. 그런데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4.3 때 피해를 굉장히 이제 크게 받았기 때문에 생긴 역사적인 문제가 있고요. 또 사실은 그 이후에 우리 이 산업화 과정에서,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중앙 중심의 어떤 권력 구조,
집중 현상. 이것 때문에 생기는 이제 소외나 이런 것도 역시 다른 농촌 지역과 똑같이 그런 것들도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특히 제주가 이제 시족 사회가 이제 굉장히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 제주 말로 괜당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족 사회의 특징상 그 사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쉽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런 게 있죠.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의심되는 건 있어요. 이 배타성이 어쩌면 일반 시민들로부터 나온 부분보다는 좀 만들어진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추정입니다만, 추론이지만, 예를 들면 내부의 권력 구조를 보는 거죠. 제주 사회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형성되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런 농담을 하는데 진골성골이 있다고 봐요. 제주에서도. 네. 그래서 제주에서 그 선조들 어느 정도 일정하게 제주도에서 하여간 쭉 살아와야 됩니다. 고향부시. 고시장시부시. 예, 꼭 고향부가 아니더라도 제주에서 살아온 연한이 꽤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 내에서 명문이라고 할 수 있는 몇 개 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주대학교를 가야 된다. 네? 그러니까 서울대를 가면 안 돼요. 뭐 스카이 같은 데를 가면 안 되고 일단 육지를 갔다 오면 사실은 중심 권력에서 저는 좀 멀어진다고 봅니다. 예. 반드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이제 멀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 제주사의 권력 구조나 인맥이 그렇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명문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대학.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이 권력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이외에는 사실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권력 구조 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늘 밀어내야만 그 권력 구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런 권력 구조가 배타성을 잘 높이는 거 아닌가. 자기 사람 챙기고 뭐 그렇죠. 선거 때라든지. 선거 때 되면 뭐 알다시피 줄을 쫙 쓰잖아요. 그렇죠. 어떤 특정 후보의 줄을 쭉 쓰고 만약에 패배하면 숙청당해야 되고 이 권력 구조는 누구든지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 속에서 생기는 어떤 결속, 내부 결속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배타성의 한 축으로 그런 것들도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죠. 그거는 진짜 뭐 지역에서 그냥 제주 사람들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비상적인 거하고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분석이시네요. 최근에는 그 뭐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고재열 기자가 작년에 이제 뭐 놀시돌에 대한 뭐 이제 기사도 소개하면서 이제 제주 문화 이민자라고 하는 걸 붙였는데요. 제주 이주를 하는데 앞에 왜 문화가 붙었을까?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문화 이민자라고 했을 때 개념상으로는 좀 따져볼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이민자 개화를 시킨다는 건지 뭐 어떤 건지. 아니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한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문화적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문화 활동을 하든 아니면 문화적 향수를 즐기기 위해서든 그냥 문화적 이유 때문에 향유하기 위한 거죠, 그네요. 향유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아니면은 그 주체 입장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죠. 생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뉴욕에 이제 브로드웨이가 유명하면 뮤지컬 배우들이 그 근처로 이사를 간다. 그런 건 일종의 그 문화 이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문화 이민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넓지만은 그런 문화적 이유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면 문화인들이 이민을 오는 건지. 예술인들. 예. 그러니까 예술을 범주를 좀 넘어서 이제 크게 보면 뭐 문화 예술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여간 좀 정확하게 개념적으로는 따져보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용어를 쓴 게 뭐냐면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통계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체감상으로는 어떠냐면 문화예술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건 실제로. 확실히. 예. 네, 그런 건. 실제로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래서 문화이민이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문화예술인들이 이주를 해와서 어찌됐거나 이제 그게 생활문화적인 쪽으로 사실은 영향이 더 크다고 보는데 그렇죠. 그런 것들이 주는 느낌들, 변화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문화이민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문화예술인들이 체감상으로 굉장히 많이 이주해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작년에 제가 듣기로는 이주자만 2,000명이 됐다 그래요. 작년에. 작년 한 해요? 예, 한 해.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민자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할 수 있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이 사람들이 제주에 이주를 해서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근데 그걸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 모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에서는 사람을 데려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구조니까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DIY식으로 내가 할게, 내가 진짜 집도 본인이 직접 짓고 그 다음 안에 있는 내부 장식이나 칠도 싹 다 하고 도시에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제주 지역에서는 아까 생활문화적인 측면 이야기 하셨던 것 같은데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여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면 카페에서 전시를 한다든지 요새는 좀 그런 트렌드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도대체 그럼 왜 제주를 오느냐 이거를 좀 이렇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럼 제주로 이주를 해오느냐 이건데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예, 그 연계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거고. 그렇죠. 예. 제 생각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를 오는 이유는 일단 제주가 굉장히 자연이 좋잖아요. 그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연 이외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 한국 사회가 균열이 이제 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같은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지금과 같은 경쟁 시스템, 사회 구조 이걸 더 이상 이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이 네.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깨인 사람들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시스템 이 경쟁과 척박한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살기보다는 좀 덜 먹고 덜 쓰고 그러더라도 자연 속에서 내가 느리게 살겠다, 여유 있게 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왜 하필이면 제주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제 농담에서 한번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강원도로 간 사람들하고 지리산 쪽으로 간 사람들하고 제주도 오는 사람들이 성향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그래서 다르죠? 주로 강원도 쪽을 간 사람들은 네. 산에 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등산이나 이런. 예, 네. 등산을 좋아하고 또 이렇게 어울려 살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강원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리산 가는 사람들은 지리산. 좀 똑똑하고 공동체도 지향하고 이제 이런 데 좀 까칠하다는 거예요. 좀 까칠하다. 좀 좋은 말로 얘기하면 이제 좀 철학적이고 따지는 것도 많고 똑똑하고 좀 원칙적이다.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오는 사람들은 조금 편안하다는 거예요. 제 사람들은 좀 느긋하고 조금 성격도 좀 원만하고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제주를 오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럴 듯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네요. 예, 자기가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지향점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죠. 지리산 가서 카페 게스트하우스를 이렇게 많이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왜 사람들이 카페 게스트하우스로 가느냐 이것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카페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로망이 있는 거예요. 로망. 예, 그걸 로망이 있는데 그 중요한 로망의 배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에 대한 태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임노동자로서 월급 받고 살기보다는 카페 게스트하우스는 그냥 자율적으로 자기가 일을 자율적 노동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얼마나 힘드는지 모르고 하는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로망이죠. 네. 근데 사실은 굉장히 그 힘든 노동이거든요. 네, 굉장히. 노동 시간도 길고, 그렇죠. 그거 매이게 되고, 뭐 이제 맞아요. 이렇게 돼서 결코 쉬운 거 아닌데, 이제 그런 로망이 좀 있어요. 낭만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는 취향도 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런 자율적 노동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일자리가 별로 없어요. 제주 지역에. 예, 맞는 제주 지역에 일자리가 별로 없어서 물론 이제 뭐 아무 일이나 하겠다 그러면 몸쓰는 일들은 일자리가 꽤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걸 또 안 해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뭐 할 거 없으면 농사나 짓지 이런 얘기는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농사 안 나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도 들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노력도 길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봐야 이 되죠. 순환이 기본적으로 1년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맞는 말씀이세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땅도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이제 필요한 건데 뭐 농업 아니면 그 밖에 뭐 직장을 다니거나 이래야 되는데 제주 지역에 사실은 좋은 질과 좋은 임금의 일자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카페나 게스트하우스처럼 쉽게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고 이제 그걸 하는 측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 게스트하우스가 너무 많이 생겨서 소화 상태. 예, 지금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시리에도 지금 게스트하우스 있지 않아요? 예, 게스트하우스 있죠. 그런데 이제 많이 생겨도 이런 것들이 일종의 네트워크 같은 걸 만들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그러니까 펜션이나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민박이나 이런 것들을 일종의 이제 등급제 같은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네트워크를 해서 그래서 뭐 하루방 1개, 하루방 2개, 하루방 5개. 그래서 일종의 질을 좀 이렇게 따져서 이용객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의 게스트하우스구나 이런 걸 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가 좋고 나쁘고를 구분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작은 경제들, 마을 안에 있는 이런 작은 경제들, 또 지역 내에서 벌면 지역 내에서 그 사람들은 쓸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순환이 될 수 있는 경제들을 좀 키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대형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막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대자본의 돈을 쓰고 이 돈은 다시 또 빠져나가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경제들을 살리는 쪽으로 가면 지금 뭐 이 숙박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지금 꽤 많이 생겼다고는 하나 나름대로 그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면 그것도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게스트하우스나 이제 카페, 뭐 아까 이제 문화이민도 이야기를 했는데 주인의 어떤 특성이나 주인의 성향을 좀 따라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뭐 예를 들면 뭐
뭐 이런 게스트하우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뭐 동성애자들이만 찾는 게스트하우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채식하는 분들이 찾는 게 게스트하우스도 있을 수 있고,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는 다음에 그거 자체가 좀 뭐 좀 독특한 문화적인 뭐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누구나 이제 뭐 기숙사식으로 뭐 그런 식으로 뭐 또 저녁에 뭐 바베큐 파티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버리면 재미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일종의 특화되고 전문화되고 차별화되는 방식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면 수용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가능한 사실은 관광 인프라가 되거든요. 일단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00만 명 정도가 찾는데 지금 숙박비가 사실은 좀 너무 비싸거든요.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싼 데도 가끔 있긴 하지만 특히 이제 성수기 때는 굉장히 비싸고 이래서 이게 적정한 비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민간의 어떤 작은 경제들, 그런 인프라들이 좀 촘촘히 만들어지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지난번에 팟캐스트에 저희가 이제 포럼시 수다방 첫 번째 프로그램을 녹음을 해서 소개를 했었어요. 선생님이 이제 사회를 모셨는데, 지역에서 이제 지금 제주 포럼시가 처음으로 제주 지역에 있는 일종의 이제 시민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으로 이제 기획을 했고, 또 다른 달리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이주사들이 또 굉장히 많이 모이는 어떤 프로그램들, 강연이라든지, 한라산 학교 같은 경우에는 DIY 무슨 배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주한 사람들이 조금 뭔가 이제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이 되신 건가요? 이주민 수다방 말씀이시죠? 예. 이주민 수다방은 사실은 지금 이주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좀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주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통 발달했죠. 통신 발달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사람의 이동은 조금 제한이 있는 편이에요. 국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자본은 마음대로 돌아다니는데 사실 사람에 대한 통제는 좀 심한 편인데, 이제 어찌됐거나 이 정보통신과 교통이 발달하는 시대에 있어서는 새로운 유목민들, 우리가 노마드라고 얘기하는 새로운 유목민들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옮겨 다닌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때야 할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의 축으로는 특히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중앙 중심이 이제 너무 집중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수도권에 2천만 명 몰려 살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까지도 이제 수도권에 완전히 지금 포함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보면 진짜 2천만 명이 훨씬 넘죠. 엄청난 수가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분산되지 않으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살기가 괴롭고, 그 다음에 이제 농촌은 농촌대로 이제 피폐해진단 말입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가 지난 10년간 마을이 없어진 게 1000개의 마을이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실 마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도 지금 고령화 속도로 놓고 보면 10년 안에 우리도 없어지는 마을이 생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농촌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도 되는 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농업의 근거지기 때문에.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산업이에요. 먹는 거잖아요. 우리가 먹는 거는 식량안보 얘기도 나오지만, 그러니까 좋은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는 것은
그 삶의 가장 첫 번째 된 조건입니다. 근데 농업이 망하고 농촌이 망하면 이 조건을 사실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으로 내려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 그러니까 농업, 농촌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그게 이제 자연을 살리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농업, 농촌 없어지면 자연도 많이 훼손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지역에서 그런 생명산업들을 지켜나가고 또 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자연과 어울려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지역으로 또 농촌 지역으로 많이 사람들이 분산이 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앞으로 이주는 불가피한 추세다 이렇게 봅니다. 이주를 해야 될 당위성도 있고 또 흐름도 이제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각 지역에서 이주민들을 받아들이는 기존에 살고 있던 선주민들과 이주민들이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농촌 지역도 그렇고 제주도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들립니다. 사실은 주변에 이주를 해온 분들한테 너무 살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이제 사실은 문화적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어차피 뭐 경제적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감수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작용하기 때문에 적응 못하고 이제 떠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그런데 그게 이주민들만의 문제냐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민들이 그 지역을 채워주지 않으면 지역은 갈수록 공동화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그거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 사람의 성골 진골로만 제주를 채운다면 여기 인구 몇 안 남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자녀들은 다 육군 내보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교육, 취직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다 내보내고 여기 텅텅 비면 여긴 누가 채우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주 인구가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주민들이 사실은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주가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선주민 사회를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이주민들을 끌어들이고 그런 이주민들이 지역에서 부족한 인력 부분들을 채워주고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열린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제주 발전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주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도대체 뭔지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듣고 싶었어요.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이주민 수다방은 이주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우선 들어보고 그래서 그 들은 얘기들을 통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쳐나가고 그렇죠. 나아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책들을 좀 제안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일종의 이걸 굳이 운동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런 걸 좀 하고 싶었던 거죠. 지금 5회 정도 진행이 됐었죠. 4회. 지난주에 그 정책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 거기서 나왔던 거 중에 뭐 조금 이렇게 좀 정리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의미한 이런 정책들이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뭐 핵심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부분이 있고 제도적인 부분이 이제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주를 결심할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뭘까? 첫 번째는 집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집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은 다른 지역들, 제주가 이주 정책에 굉장히 소극적인 지역인데요. 네. 뭐 다른 전남, 전북 뭐 이런
충청 다른 지역들 경우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게 너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민간 차원의 어떤 중간 지원 조직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스템을 만들거든요. 제주도도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원센터들이 이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집 구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찾거나 창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일들, 뭐 이런 일들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보는데 선주민들의 배타성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주민들이 그 지역에 이주를 해온 지역에 대해서 문화적인 이해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기준과 자기들 가치관으로 잣대로 재버리는, 평가하는 일종의 이런 것도 문제죠. 제주 가시리 문화지도 같은 이런 책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사실은 이거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라도 만든 건데요. 다른 한 측면으로는 주민들도 자기 마을의 문화를 잘 몰라요. 사실은 공부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은 어떤 마을이고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알리는 것 측면도 있고요. 또 이 지역에 여행 온 사람들에게는 이 지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다양한 마을의 내용들을 담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 주민들 같은 경우는 워낙 제주는 그 문화적 차이가 큰 데라 말부터 시작해서 인식도 다르고 뭐 역사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귀농귀촌 지원센터나 이런 데에서 뭐 유네스코 보면 국제이해교육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주이해교육 같은 걸 좀 할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주로 오는 분들이 도대체 제주라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어떤 사람들인지를 이해해야만 사실은 훨씬 더 정착을 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뭘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도 이 땅이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면 그런 것도 훨씬 더 빨리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제주 이해교육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다른 지역 같은 데서는 그런 일들도 하는데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하러 내려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뭐 살아본 두 달 정도 그렇죠. 다 살아보면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볼 수 있게 공간을 빌려주는 일도 해요. 여기서 살면서 좀 알아봐라. 집을 알아보든 땅을 알아보든 직장을 알아보든 그래서 이 제주를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빌려주는 일도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런 일들도 좀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교육, 지금 제가 볼 때 농업만 하더라도요. 기존의 이제 관행 농업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다고 봐요. 새로운 아이템, 또 새로운 일하는 방식이죠.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면 일본의 야마가타 걸스 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20대 여성 3명이서 농사를 시작한 거예요. 창업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작년에 들은 걸로는 이제 불과 한 2, 3년 사이에 사람이 7명으로 늘었고 매출도 굉장히 몇 배로 뛰었다고 하거든요. 여자 3명이서요? 예, 20대 여성들이. 특이하네. 그 뒤에 이제 뽑은 사람들도 이제 젊은 여성들 뽑았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젊은이들도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농업을 할 수 있고 그때 단순히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농업보다는 요즘에 이제 새로운 가치들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농업의 문화를 좀 접목을 해서 이렇게 죽도록 일하는 게 아니라 일도 하고 삶의 방식도 좀 재밌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농업.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공유지나 노는 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땅들을 예를 들어서 젊은이들에게 뭐 도에서 임대를 좀 교육을 시키고 창업을 유도한 다음에 농사를 짓도록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영역들을 좀 개척을 해나간다면 거기에 도전할 젊은이들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이 됐든 문화가 됐든 좀 창조성을 갖는 그런 이제 교육 시스템, 창업 시스템, 지원 구조 이런 것들을 좀 잘 갖춰서 만들어 놓는다면 제가 볼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데 도전도 할 거고요. 좀 의욕적으로, 좀 창조적으로 달라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이주민들이 지역에 동화하고 또 선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 낯선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지역에 들어오니까 좀 불안하고 껄끄럽기도 할 텐데 이런 이제 포럼시의 이런 기획들 그리고 이 정책들이나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뭐 이렇게 좀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것들은 주체가 누가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누가 해야 될까? 이주민들이 해야죠. 사실은 이주민들이 해야 되고 작년에 이제 서귀포시에서 그런 토론회도 좀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이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 문제를 자기들이 좀 풀어갈 수 있도록 모여서 논의를 좀 하고요. 행정에다가 이런 요구들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민간 차원의 어떤 그런 일종의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그러니까 행정이 아닌 그래서 그런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 조직들이 균형 기촌을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 만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이제 좀 생각을 한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역에서 그 IT나 뭐 이런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회사 기반들은 있잖아요, 지역에. 근데 이제 그런 쪽에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누가 중심이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요구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누구냐? 그럼 프롬시에서 할 거냐?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누가 그걸. 그러니까 그건 새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지역 사례를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들이 자기들 그냥 카페 만들어서 온라인 카페 만들어서 그러고 있는데 행정에서 이제 그런 쪽에 지원을 해서 만든 데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데 관심이 있고 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걸 이제 공론화하고 의욕이 그걸 같이 해볼 사람들 모아서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뭘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공부도 하고 또 앞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도 하고 자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어떤 단체가 맡아서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문을 그 어떤 공론화하는 그 장을 열어놓은 거죠. 열어놓은 거지. 그게 뭐 특정 단체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네, 이 지금까지의 이 인터뷰 중에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이제 선생님 좀 개인적인 좀 질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가시리 지역에 지금 선생님이 들어보시고 나서 뭐 잠시나마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이주를 하신 분들이 좀 있나요? 가시리 마을에? 꽤 있죠.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그러니까 뭐 저 때문에 이주해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분들이 다. 저 때문에 온 사람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 가시리가 이제 뭐 문화마을이다 어쩌다 이렇게 해서 좀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지난 한 3년 동안 여기 들어온 게 10가구 이상 들어왔어요. 꽤 굉장히 많이 들어왔네요. 꽤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우리 레지던시에 왔다가 입주했다가 눌러 앉은 작가들도 좀 있어요. 제주도에.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와서 눈이 맞아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그런 게 효과가 있구나 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직접적 이해관계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재밌는 일들이 돌아가는 것 같이 느껴지면 사람들은 모인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가실이 마을마다 조금은 다른데 이제 가시리에 그 정도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거는 그래도 가시리가 다른 마을에 비해서 이제 이주해서 살만하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느끼신 것 같긴 한데 뭐 이주민들이 이 동네를 이주하려고 할 때 당연히 뭐 추천하고 하시겠죠. 우리 마을로 와라. 어떠신가요? 저는 그렇게 권하기도 하고 추천도 하는데요. 세게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와서 잘 되면 그냥 잘 됐으려니 하는데 만약에 이제 세게 권해가지고 왔는데 별 재미없다. 저는 믿고 가겠습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원망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이 제주로 이주를 해오기 위해서 타진을 해보러 오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많겠죠. 네, 제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작년에 지난 1년 동안 상의한 사람만 해도 50명 이상이에요. 대부분 지인분들이세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요. 아는 사람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한 반반쯤 되는 거예요. 반반, 그러니까 통해서 오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73 정도?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지금 그 사람이다. 선생님 뭐 누구누구 씨가 뭐 소개를 해서 저도 제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애 하나 딸려있고 지금 뭐 제주도에서 뭐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왔을 때 선생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뭐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왜 오려고 하는지를 먼저 물어보죠. 왜 오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주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먼저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육지에서 먹고 살 거 없어서 왔다라고 하는 건 저는 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좀 답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왜 왔는지 이유를 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향을 좀 알아야죠. 지향점이나 취향.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 건지 내가 도대체 그런 걸 알지 못하고 상담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조언도 해주고요. 어떤 사람은 대충 밥 한 끼 사줘서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답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은. 그렇죠. 왜냐면 이 육지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누리려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버리는 게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고요. 얻는 게 있으면 버리는 게 있고 좀 소박하게 생각하고 와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꽤 있는데 그렇지 않고 기대가 이제 높고 그러면 그거 도저히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걸 다 충족시키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것, 제가 아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50명 중에 게스트하우스라든지 카페에 대해서 문의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겠네요. 굉장히 많아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로망이라니까요. 이래서 와서 뭐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아니면 그 두 개를 다 하고 싶어요. 포화 상태라는 이야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듣고 있는데요. 선생님, 과선 농사는 지금 안 짓고, 왜냐면 제주에서 과선 농사 짓는다 그러면 적어도 3,000평. 근데 선생님은 그 집에 딸려있는 조그마한 텃밭이지, 이제. 작년에 그 무농약 감귤을 생산하셨다고 하셨는데,
몇 평 정도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3번 수확했나요? 예. 네, 3번 수확을 했죠. 예. 다음 분농약으로. 예. 네. 지금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나요? 농사 짓는 땅이 한 900평 가까이 됩니다. 엄청 넓으네요. 텃밭이라니까요. 네, 아까도 얘기해서 3,000평. 텃밭인데, 그래서 900평 하니까, 꽤 넓으네요. 3번 정도 농사 지으셨는데, 농사의 좀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조금 업그레이드 되고 계시나요? 저는 농사 짓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농사라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하죠. 네. 왜냐면 거의 자연농에 가깝기 때문에. 자연농. 네. 사실은 뭐 팽개치지는 않는데, 네. 기존에 관행농업하는 분들 시각에서 보면 팽개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농약 안 치죠. 뭐 화학비료 안 치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리고 실제로 뭐 제가 주는 게 유기농 비료 정도 하고 뭐 가지치기 해주는 거, 뭐 풀 뽑아주는 거, 뭐 이런 정도만 하니까요. 사실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저 기존의 농민들 입장에서 그렇죠. 봤을 때는 안 하는 거고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관심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감귤이 굉장히 맛있어요. 네. 저도 첫 해는 한번 먹어봤었는데, 그 복합미가 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옛날 감귤 맛. 옛날 감귤 예, 맛. 그러니까 와인으로 따지면 그 복합미가 있듯이 이게 굉장히 그 복합미가 있습니다. 이게 새콤하면서도 달콤하고 깊은 묘한 맛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행농업 막 하면 그 달기는 한데 뭔가 싱겁죠. 근데 그 약을 안 치고 잘 키우면 깊은 맛이 있어요. 3년 이렇게 해서 출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개인 출하하신 거잖아요. 예, 개인 출하. 뭐 맛보고 이렇게 재구매하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나요? 해마다 듭니다. 없어서 못 가요. 아, 그래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제가 농산물 쪽으로 하니까 뭐 10kg 상자로 이렇게 하시나요? 하실 때? 그냥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5kg, 네. 10kg. 보통 그러면 몇 10kg, 킬로? 20kg 보통 팝니다. 10kg, 20kg. 10kg에 그러면 배송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무농약이 굉장히 비쌀 것 같은데. 그렇게 비싸게 안 팔았어요. 기억이 지금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마 3만 몇천 원 받았던가요? 굉장히 싸네요. 네, 하여튼 그렇게 비싸게 안 받았어요. 예. 오늘 오전에 수강사장 왔어요. 여기 인터뷰 좀만 더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점점 이제 늘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요것도 이제 지역에서 또 살아가면서 좀 중요한 소득원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타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될 수 있는 또 통로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50분이 찾아왔고, 그분들 뿐만 아니라 지인분들에다가 또 견학 모으는 사람들, 가시리에 지금종 선생이 있더라 해가지고 코스에 무조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손님 치르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은데, 굉장히 좀 힘드실 것 같은데. 힘들죠. 그래서 이제 지금 게스트하우스 공사는 어느 정도는 저기 좀 계셨나요? 친척이. 저희 집 앞에. 예, 이제 3, 4일만 더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댁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웃기겠지만 숙식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이제 손님들 같은 경우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 저희 집에 지금 숙식을 제공 안 한 지 몇 달 됐어요. 아, 그래요? 예. 이게 같이 사는 사람이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항의해야죠, 그거는 진짜. 그래서 민폐입니다, 민폐. 예, 그래서 몇 달 전부터는 이제 전부 완전히 집에서는 이제 안 만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했고요. 네. 그게
힘든 모양이더라고요.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밖에서 다 해결을 하는데요. 네.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 만들어지면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해결을 해야죠. 그러면 지금 게스트하우스는 좀 어떤 개념인가요? 일단 선생님들 찾아오는 뭐 방문객들을 또 재우기 위한 이런. 이제 가장 근본적인 건요. 기본적으로 그걸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사는 집이 공동 소유예요. 그 과수원 딸린 그 집이. 그래서 집주인이 한 20명 정도 됩니다. 네, 20명 정도의 관리인이신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n분의 1 주주이자 관리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거기에 땅을 같이 샀고요. 땅과 집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입주해서 살기만 하고 이제 이분들이 이용할 20명이. 예, 이용할 게스트하우스죠. 그런데 뭐 그분들만 쓰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안 쓸 때는 일반 다른 손님들도 와서 그분들이 안 쓸 일이 더 많지 않을까요? 그분들 아는 분들이라도 보내니까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열흘씩 쓴다고 치면 20명이 예. 200일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무슨 열흘씩이야?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이야, 최근에 봤다 이거야. 네. 와. 네, 뭐 이제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예약이 없을 때는 네. 뭐 다른 사람들도 잘 할수 수는 있을 있도록.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20명은 그냥 와서 그냥 자는 거네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비용을 내야 유지관리비는. 이야. 그 게스트하우스 이름이 뭡니까, 선생님? 지난번에, 아니,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름들을 한번 내보자, 그래갖고, 내가지고 투표했는데요. 네. 굉장히 단순한 이름이에요. 가시리 감귤집. 가시리 귤집. 가시리 귤집. 이름 이쁘네요. 가시리 귤집이에요. 가시리 옛날에 귤집. 그 창고, 돌 창고를 리모델링한 게스트하우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20명 재우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거의 뭐 1년에 좀 긴 기간이 뭐 많이 남아있고 이러진 않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거기 이제 돈을 모아서 거기에 공간을 만든 거는 와서 이제 제주도에 별장이 하나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처음에 이야기하신 그 대한문화공동, 그 생태문화공동체 쪽. 그건 조금 또 다른 건가요? 예, 그거는 이제 그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거고 이쪽 분들은 뭐 굉장히 다양한 분들인데 이쪽은 어찌됐거나 이게 일종의 창의적 허브 기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 경험들을 그 공간에 이제 좀 축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걸 좀 만들어낸다거나 창조적인 일들을 좀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노하우들을 좀 축적을 하고 그 공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계기를 통해서 뭘 좀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일종의 뭐 센터 기능이네요. 센터 기능. 게스트하우스라기보다는. 그건 이제 일단 거창하게 잡지는 않는데 좀 편안한 휴식 공간이자 와서 이제 쉬고만 가는 건 좀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좀 이렇게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생님 그 생태문화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가시리 감귤집에 대한 이야기 선생님의 제주 이주가 이제 어떤 일관성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 선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20명이 또 뭐 얼마 정도씩 지분을 그러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한 1,000만 원 정도씩. 보통 돈은 아닌데. 네, 약간 굉장히 큰 돈인데.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제주에서 거주한 게 이제 횟수로 4년이 되는데, 4년 동안 행복하셨나요? 그리고 지금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죠. 행복한데, 물론 이제 그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꽤 있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든 걸 상쇄할 만큼 자연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화난 일이 있어도 이렇게 한라산 쪽 바라보면 노을 지는 걸 딱 바라보면 쫙 가라앉거든요. 멋지겠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연이 위로해주는 게 이제 굉장히 크고요. 어찌됐건 뭐 육지에서의 삶보다는 굉장히 건강한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죠. 행복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뭐 그동안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이렇게 해온 일들이 있어서 꽤 바쁘게 이제 산 건 사실이고요. 조금 더 지금 박물관 만드는 이거 끝나고 뭐 기반이 좀 닦이면 조금 더 느리게 살 생각입니다. 선생님 저기 옥상에 잠시 이제 올라가서 경관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멘트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선생님 2층이죠? 예. 네. 옥상 정원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개관이 그러면 며칠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지금 8월 말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경으로요? 지금 이 박물관만이 아니고, 예. 지금 여기는 조랑말 박물관인데요. 예. 박물관에 단순하게 이제 유물 전시나 이것만 한 박물관이 아니라 좀 체험 중심의 박물관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뒤쪽에 보이는 예. 약간 나무들이 있는 저쪽을 캠핑장을 만들 거고요. 캠핑장. 예, 그리고 저 반대편 저쪽에 초지에는 승마장을 만들 생각이에요. 이쪽 이게 무슨 오름이죠, 선생님? 이게 따라비 오름입니다. 따라비 오름. 예, 따라비 오름의 여왕이라고 하는 예. 가을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데요. 예. 그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선생님. 눈에 걸거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예. 사실은 360도 눈에 걸거치는 거는 요놈이 뭐지? 예, 요놈이 풍력 그 발전기가 좀 걸거치긴 하는데 어쨌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시야가 좋은 곳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먼 바다가 보이고 한라산이 보이고 저 끝에 있는 게 예, 저기가 지금 표선 앞바다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구름에 가렸지만 저쪽이 이제 한라산이 보이고 한라산의 동쪽 면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오름들, 이쪽이 이제 동북부의 오름군락 지역인데 이쪽에 오름들이 쫙 한눈에 보이는 굉장히 경관이 좋은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캠핑을 하면서 말도 타고 뭐 그다음에 이제 이 오름이나 이 주변에 간마장 길이라 걷는 길이 있어요. 걷는 길 또 이런 염색이나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프로그램 중심의 박물관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진짜 제주 지역에 굉장히 자연 환경이 좋은데 또 개발되고 또 뭐 굉장히 뭐 이런 자본들에 넘어가서 테마파크라든지 경관을 무시하고 이제 지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가시리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그렇게 안 되길 기대합니다. 예. 지금 기존에 이 제주도의 이제 최고의 장점이 자연이죠. 깨끗한 물, 공기, 아름다운 경관 이런 거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리는 게 제주도가 살 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농업을 좀 이렇게 정말 그 좋게 그냥 대량 생산 방식이 아니라 농업을 굉장히 개선을 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이 문화, 자연 생태를 잘 보존하고 활용하는 일,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쪽으로 뭔가를 해보면 제주도는 그런 그 먹고 사는 문제도 그런 조건들 속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창의성이겠죠.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창의성이 나오겠죠. 선생님 어쨌든 이 1시간 10분이 다 돼가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시간 내주시고 또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관식 때 또 뵙겠습니다. 예. 예.